양자 컴퓨터인데 그 수많은 금융 네트워크, 전산 네트워크, 국방 네트워크 다 빼고 딱 비트코인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저희가 추정한 지갑들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지갑들이잖아요. 네,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딱 채굴만 해놓고 그 주소를 다른 주소로 이전시키지 않았던 주소들은 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개인 키를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거랑 같은 선상에서 놓는 오류를 범하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슈퍼 자산가들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네탈바님, 요런 얘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때는 막 급락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좀 요동치고 진짜 불안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동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좀 관심이 다른 데로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도파민이 제로죠 지금은. 네, 맞아요, 맞아요. 도파민은 위로도 나오지만 아래로도 나오니까 사실은 옛날에 아토믹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냥 계속 이렇게 말려 죽이는 겨울이 제일 무섭다고? 네, 말려 죽이는 거. 네. 롤러코스터처럼 미친 듯이 강추위가 오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그냥 말려 죽이는 거. 말려 죽이는 거.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도입돼서 자금이 유입되니까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본질이 훼손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탈중앙성이라는 게 무엇의 탈중앙성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양자 컴퓨터 얘기, 이거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슈퍼 자산가들에게만 적합한 수단 정도다, 일반인이라기보단.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비트코인보단 금이나 은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거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피터 시프랑 사이페디 나머스의 그 강의에서 배틀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간 현재 미국에서 일어났던 막 그런 대통령 선거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뭐 유명 인사들이 자기 비트코이너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좀 꺼리낌 없이 좀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 지지한다, 난 되게 이거 좋다고 생각한다, 뭐 요 정도 얘기라도. 예.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이렇게 뭐 발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 또 비트코이너들도 도파민 터지고 좀 재밌어지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아토믹님, 예.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한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반인 분들이나 뭐 어디선가 요런 식의 비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야기는 X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또는 아니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듣는 내용이죠. 여기에 본질이라고 써놨는데 그 이제 보통 탈중앙성을 붙여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을 훼손시켰다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고, 저도 그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반박을 했죠. 여기에 대한 아토믹님의 생각, 그 반박하셨던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의가 중요한데,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은 팩트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질이 뭐냐? 요거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험할 때 뭔가 용어를 잘못 정의하면 당연히 결말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논리를 들어보면, 기관 또는 어떤 자금이 많이 투입되면 자금을 관리하는 세력 또는 그런 단체가
비트코인의 뭐 어떤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마치 주식의 지분을 많이 네. 갖고 있는 대주주처럼. 대주주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비트코인의 그런 가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이제 거기서 저의 그런 반박은 그런 맨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다.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를 제가 먼저 그 다음에는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어떤 네트워크의 변경을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게 탈중앙화인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군요 라고 넘어가시는 거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갑자기 이제 또 다시 이제 정의를 바꾸시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냐, 가격은 가치를 대변하는 결과물인데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기에 주장에 따르면 훼손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뭐 하시면 생각은 자유니까 뭐 그 지금 아토믹님 말씀 주셨던 요 내용 뭐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알아가시는 과정에선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그 넷달바님이 역자로 참여하셨던 블록 사이즈 전쟁 이 책을 꼭 한 번만 읽어보셔라. 사실 그 책을 읽으면 아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강한 사람 국가 세력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의 본질 코드 한 조각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냥 많이 보유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지루하더라도 하나하나 설득하는 그 고루하고 지루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넷달바님이 이제 뭐 역자시니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의결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예를 들면 애플의 엄청난 대주주라서 애플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거랑 같은 선상에서 놓는 오류를 범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토믹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뭐 70만 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스트래티지가 70만 개 갖고 있고 블랙락이 뭐 그에 만만치 않게 갖고 있고 고래가 뭐 수십만 개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마이클 세일러가 7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200만 개 갖고 있어도 변치 않는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비트코인이 이런 룰로 돌아간다 라는 그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뭐 인류가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 뭐 야구도 있을 수 있고 축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메이저리그 팀 아주 잘하는 메이저리그 팀의 구단주라고 해서 그리고 그 구단주가 막 더 잘 돼가지고 막 구단 뭐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 이제부터는 1루, 2루, 3루가 있는 게 아니라 출루할 수 있는 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석이 하나 더 있어 뭐 4루를 만들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구라는 경기 규칙은 그대로인 거예요. 야구라는 게임을 둘러싸고 누가 더 뭐 훌륭한 팀을 보유하고 있건 더 많은 팀을 보유하고 있건 이런 거는 무관한 거죠.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래 뭐 많이 가진 놈이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룰도 마음대로 지 멋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이사회에서 뭐 대주주면 그런 큰 결정, 중요한 결정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요런 게 있고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이너 분들도 잘 생각 안 해보신 건데 세일러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속도로 뭐 몇 년을 더 모아서 200만 개를 모았어요. 그러면 다들 야 진짜 나는 이렇게 비트코인 늦게 알아가지고 쟤는 저렇게 다 가져갔는데 그래 뭐 알았어 비트코인 규칙 못 바꾸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아무튼 나는 늦게 알았고
저거 먼저 다 가져간 애들이 뭔가 다 독점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토믹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탈중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정의도 바꾸고 내가 지적한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말을 바꾸면서 보통 빠져드는 또 함정이 공정함에 대한 함정인데 문제는 한 번 비트코인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영원히 내 수중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가 뭐 언젠가는 사람이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그 뒤에를 잇는 뭐 경영자가 됐든 뭐 오너가 됐든 굉장히 삽질을 해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시장에 뺏겼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건데 비트코인을 더 얻는 방법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0.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20개 갖고 있는 사람이건 2,000개든 2만 개든 200만 개든 다 룰은 똑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돼야 결국 내가 서비스, 재화 이런 거를 시장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건데 세일러가 200만 개, 블랙락이 뭐 500만 개 모은들 걔네들이 이제 실수해서 더 시장에서 효율적인 그런 생산자들한테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거 다시 되찾아 오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채굴 하거나.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둘 다 동시에 아무튼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 절대 못 바꾼다. 그리고 한 번 손에 쥐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아니다. 네달바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코드 불변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은 비트코이너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좀 들었을 때 그냥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 쉽게 그냥 금으로 얘기하거든요. 금이 그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 하드머니였으면 금은 아무도 팔고 싶지 않고 계속 금만 모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생명은 유한한데 가문으로 넘긴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문에서 그 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 결국에 인간은 누군가 어디선가 어느 덴가 뻘짓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자금으로 다 쓴다던가 탕진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누군가 조금 더 불렸지만 다 분할해서 가져가면서 자손들에게 뿌려지면서 이렇게 나눠진다던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돌고 돌면서 사용되게 되는 건데 한 사람이 독식하면 그게 끝까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그냥 금의 역사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넷달바님이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부연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지겨운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제 이 지겨운 얘기가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올까 수면 위로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언론에서 심심하다 싶을 때쯤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뭐 구글에서 뭐 발표를 했다느니 또 무슨 어디 뭐 아이언큐에서 발표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비트코인 딱 양자 컴퓨터인데 그 수많은 금융 네트워크, 전산 네트워크, 뭐 국방 네트워크 다 빼고 딱 비트코인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토믹님, 예. 이 현상은 왜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재밌잖아요. 아 재밌다. 네. 저희가 재밌다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이렇게 쓰기 딱 재밌는 주제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뭔가 자극적인 주제니까 반응을 계속하니까. 네, 반응을 계속하니까 이게 사실 뭐 배경은 그 이번에 연구는 또 이더리움 재단하고 관련 있으신 분이 뭐 한 거긴 한데 뭐 그걸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뭔가 언론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루기 재밌고 사람들의 그런 공포감을 자극하기 매우 쉽고 사실 뭐 이것의 영향도는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적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요거에 관련해서 그 비트코인은 이미
테스트넷에 구현이 됐습니다. 3월 중순쯤에 양자 컴퓨터 관련 내성 소프트웨어 그 업그레이드가 테스트넷에 배포가 됐고요. 오. 네,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BIP360이라는 코드로 좀 됐어요. 이것도 몇 년 된 거를 가지고 개발해서 이제 테스트넷에 적용이 돼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테스트넷이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짝만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저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거랑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로 구현한 서버라고 하면 좀 뭐하고 그냥 서버라고 할게요. 네. 그런 테스트 서버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채굴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으로 굴러가고 똑같은 코드로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테스트에 이제 어떤 약간씩 조금 다른 테스트에만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이걸 실제 저희가 쓰는 여기에 적용을 하거든요. 클라이언트에. 네. 그 전에 이제 뭐 테스트넷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버전도 있어요. 테스트 서버도 버전 1, 2, 3, 4까지 있는데 뭐 각종 그 버전마다 좀 다르게 테스트도 하고 또 테스트 서버에서 또 장난치시는 분도 많고 그게 실제로 보통 이제 뭐 네. 앱 개발 같은 거 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자기네들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버 같은 거 만들고 거기서 막 돌려보는 거 같은 거를 비트코인은 그냥 공개된 상태의 테스트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막 이런저런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우리들도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누구나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테스트넷에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내가 비트코인 엄청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테스트넷에서 지금 현재 검증을 거치고 그게 적용이 됐다. 3월 달쯤에. 네네, 3월 중순쯤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적용이 된 상태라면 내성 관련된 테스트들이 그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검증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할 때 뭐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블록 사이즈의 증가가 얼마나 영향도가 있는지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죠. 네. 근데 이제 테스트는 테스트 그거고 그 이제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거는 한 번쯤 짚고 갈 필요는 있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진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실제로 해킹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볍게 지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가장 그런 사람들이 공포에 좀 놀란 거는 항상 그거잖아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오래된 지갑 안에 오래된 있던 지갑 안에 있던 그게 이제 항상 전제로 깔고 나오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죠. 그 보통 이제 양자 컴퓨터 퍼드가 나오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기술이 발달하면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의 기술도 같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도 그런 방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금 더 도입되면서 그리고 그 지갑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는데 그 지갑 옛날 그 지갑은 털릴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네. 설명 들으시면 구독자님들 중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 저희가 추정한 지갑들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지갑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채굴만 하고 보관만 하는 주소들. 네. 그런 주소가 지금 10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되는 지갑들인데, 지갑들인데 실제로 그런 그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딱 채굴만 해놓고 그 주소를 다른 주소로 이전시키지 않았던 주소들은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개인 키를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유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비트코인은 개인키를 가지고 공개키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타원 곡선 암호라는 암호 해시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건데 그 노출되는 시점 자체는 공개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키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다른 주소로 보낸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디로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그냥 채굴만 해서 가지고 있다던가 또는 한 번도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주소들은 아예 영향 대상 외입니다. 대상이 자체가 아닙니다. 아, 지금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그냥 저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합시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100만 개 들어있는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양자 컴퓨터가 할아버지가 나와도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어서 공개키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뭐 해킹할 수 있는 뭐 정보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유추해 볼 만한 뭐가 있어야 양자로 뭘 뚫어볼 텐데 그럴 수 있는 것조차 없다. 걱정하려면 다른 애들 지갑이나 걱정해라. 요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일러 지갑 걱정해야지 지금 사토시 지갑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하면 이제 좀 답답하셨죠?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게 다른 것들부터 뚫지 왜 하필 시가총액도 작은 비트코인부터 뚫으냐, 그거 나오면은 다른 데가 다 난리 난다, 요걸로 이제 되게 쉽게 설명하고 끝냈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더 딥하게 얘기하고 듣고 싶고 이랬던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아토믹 님이 깔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요 정도 얘기 들으면 웬만한 분들은 그거는 뭐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어디다? 아토믹 내 딸과 리스펙이 진행하는 비트코인 팟캐스트,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논리정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는 많지 않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광고주분들 지금 저희랑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조만간 저희 요 화면 좌우측 뭐 상하 이런 곳에 수많은 광고들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먼저 따내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주가 될 수 있는 기회,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 얘기를 아토믹님이 뭐 깔끔하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달바님도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계실 테니까 여기 조금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두 가지 정도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재밌기 때문에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놀리는 맛이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걸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 연예인 얘기하듯이 아니면 뭐 재밌는 연애 프로나 막 나는 솔로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스몰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오르내리기 적당한 주제고,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테크를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방송에서도 뭐 그런 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어떤 학계라든가 뭐 학계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연구 분야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그 인센티브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나 어떤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 부서,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은 굉장히 가치 있고 존재 이유를 되게 증명해야 되는 숙명이 어느 조직에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신 기술인 양자 컴퓨터를 막 이렇게 최첨단, 아주 엣지 오브 엣지에서 이렇게 인류 기술을 막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펀딩을 받으려면 언론에도 좀 대서특필 돼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 쟤네 진짜 뭔가 하나보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려면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곧 군수산업의 모든 거를 뚫을 겁니다. 아니면 전 세계 금융계제 시스템을 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하하. 예, 제일 만만한 게 저는 뭐 주인도 없고 내북. 예, 동네북. 그 주인도 없고 CEO도 없고 그냥 일종의 진짜 진정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걸고 넘어지는 게 그냥 항상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이라 아 그래 쟤네 또 펀딩 필요한가 보다 저 양자 컴퓨터랍시고 개발하고 있는 저 팀이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는 그러니까 누가 진짜가 될 건지는 사실 그때가 돼봐야 가려질 거고 저는 대부분은 다 실패하고 진짜 한둘 뭐 정말 극소수만 이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 이 실험에 대해서 성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드린 거고 그래 뭐 지네도 또 뭐 한다고 그런 어떤 어그로 좀 필요한가 보네 펀딩 필요한가 보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리 큐비트 뭐 몇백 개를 몇 년 앞으로 앞두고 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쏟아내면 형님들이 돈도 좀 찔러주시고 아 니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런 인센티브도 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다 아시죠? 그 기업에서 이제 IR 시즌 되면은 야 뭐 좀 홍보할 거 없냐? 뭐 그냥 싹싹 몰아서 한번 긁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었는데 야 그거 갖고 와 진작 얘기하지 야, 빨리 자료 좀 만들어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자료 어떻게 만들까요? 했을 때 사실은 양자 컴퓨터에 그 개발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 뚫을 수 있다는 거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만큼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하이 레벨의 그 넘사벽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넘사벽의 목표를 우리는 향해서 갈 수 있고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대상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트코인이 강력한가를 사실 그들의 입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또는 어떤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회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CEO가 네. 막 누구 소장이 안 날라와. 어디 은행 어디 뭐 어떤 군대 어떤 국방력을 뚫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고소 바로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리기 참 좋긴 해요. 그렇죠? 뭐 왜냐면 일단 뭐 그 CEO한테서 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통해 가지고 뭐 그 내용 빨리 당장 소송장이 날라오지 집어 넣으라고 언론 정정 보도하라고 그런 거 안 날라오겠죠. 그렇죠. 예. 수많은 곳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론 정정 보도 요청이 오지 않는 곳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팟캐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슈퍼 자산가들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요 얘기에는 뭐 저도 이제 이 영상 봤지만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 좀 돈을 모아가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고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 자산이고 진짜 돈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 그렇지만 그 일부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일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 정도지 우리들한테 적합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축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네딸바님부터 가겠습니다. 네딸바님 요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부자들의 장난감이다 이런 논리야 익숙한데요. 여러 번 들어본 거라서. 근데 그럴 때마다 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코드 못 바꾼다. 그리고 손바뀜은 결국에는 일어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뭐 요 얘기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예를 들어 월 몇 억씩 버는 사람이면 당연히 더 많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더 잘 견딜 수 있고 더 마음 편하게 잊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경제력이 된다라는 그거는 사실 이 거주의 자유 거주를 내가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자유도 높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내가 원하면 뭐 이번에는 저기 가서 살아볼까 막 이런 게 자유로우니까
그런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더 유용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거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더 유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는 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저도 그렇게 막 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의 리그다. 여기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금융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돈이 됐든 자본이 됐든 자산이 됐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돌반지 같은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골드바 이렇게 아주 콩알 만한 거 이런 거가 다였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수단, 그게 디지털화된 수단, 훨씬 더 금보다 가볍고 훨씬 더 보관도 편하고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저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비슷한 결의 의견을 트위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해외 비트맥시셨고 약간 자조적인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트코이너들 니네 맨날 검열 저항성 노래하는데 그거 진짜 필요한 거 맞아? 너네 진짜로 막 그거를 그렇게 우선시하는 거 맞아? 막 약간 이런 자조와 비판이 조금 섞인 그런 포스팅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로 거대한 자산을 국경을 옮기거나 막 하는 가운데에서 마찰을 확 줄이고 뭐 관할권에서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런 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어쩌면 뭐 진짜 부자들이나 그런 거 필요한 걸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세일러가 뭐 사주니 뭐 블랙락이 사주니 트럼프가 밀어주니 막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열광하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일침을 가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어쨌든지 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부자들한테 더 유용할 수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검열 저항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좀 엄중히 보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전체 그 어떤 일생 전체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전쟁이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기가 발생하는 거는 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허가 된 데에서 뭐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건 아니면 더 힘들어지건 진짜로 그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을 뺀다면 평소에 그런 관할권을 좀 마음대로 넘어다니고 자기의 자산을 이렇게 가문 대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물려줄 수 있고 뭐 하든 그래 그런 점에서는 그 검열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 자들한테 더 유리한 속성일 수는 있겠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너네가 살면서 언제 평생 한 번 국가 단위로 돈을 옮길 일이나 있겠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느낌. 그런 네, 그런 살짝. 거였죠. 예,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가스총과 삼단봉을 사가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야 너네 평생 삼단봉 쓸 일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그 자조적인 멘트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 뭔가 툴이 있고 없고는 그걸 실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 됐다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니까 그죠.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조적으로 표현할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충분히 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 4번이 이거 사실은 아토믹님한테 질문 드릴 건덕지는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금과 은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요거는 그쵸. 근데 뭐 일반인이라면 비트코인보다 금과 은 실체가 있는 그 대상들이 뭐 그리고 5,000년의 역사 뭐 이런 얘기들로 얘기하면서 불과 몇 년 안 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지금 막 이게 갑론을박이 많은 불안한 그 비트코인보단 역사적으로 증명된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인데 뭐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토믹님만의 어떤 표현법으로 깔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 어떤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오래된 금이나 은 역사성이 더 높지 않냐? 근데 역사성이 훨씬 더 높고요. 사시면 됩니다. 나 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렇게. 내 돈 아니니까 또 네. 내 돈 아니니까. 금과 은을 사시면 됩니다. 저는 안 살 거지만 네. 사시면 됩니다. 사고 여러분, 싶으면 사는 거죠. 원래 아토믹님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트윗도 옛날에 그랬고 뭐 이렇게 말 이렇게 길게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서만 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길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맞죠?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제 돈 아니니까 원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좋으면 사시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아토믹님 뭐 이렇게 그 목소리 듣고 뭐 아서방 뭐 그다음에 뭐 아과장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분요 그 온라인에서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금 달라졌다. 대중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는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데프콘 같은 겁니다. 데프콘 초반에 래퍼로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거든요. 지금 뭐 엄청 재밌는 개그맨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또 화나면 무섭습니다. 아토믹님 화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토믹님이 짧게 해주시는 요 멘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머리 때리는 거거든요. 그 아토믹님 그 마크 자체에 일단 해머가 하나 있어요. 오한마 같은 거 하나 들고 계십니다. 그게 괜히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뭐 그거 좋으면 그거 사라. 나는 말리지 않는다. 네 돈 갖고 네가 한다는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금하고 비트코인의 대결은 뭐 제 채널에 있는 사이페디 나머스와 피터 시프의 지금 제가 더빙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시리즈 보셔도 되고요. 뭐 워낙 관련된 글들도 많고 그냥 챗GPT한테만 물어보셔도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비교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 편집할 때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내 딸바님이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돈의 속성적 측면, 자산적 속성적 측면에서의 어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OX 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 되게 잘 정리돼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로 대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 뭐 재밌는 거 있습니까? 네, 뭐 재밌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했던 내용의 아주 일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개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의가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었던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던 제목이 그 뭐 달러는 왜 그거처럼 뭐 그거였는데? 뭐였죠? What is money였습니다. 그 부제가 당신은 왜 가난해지는가? 부제. 예. 거기서 제가 금하고 그러니까 금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어서 혹은 금을 디지털화시킨 그런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데 디지털 골드라는 거, 디지털 금 여기에 사실 조금 더 이 깊은 뉘앙스 하나가 있다. 요 얘기를 수업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금을 단순히 디지털화 시킨 걸 넘어서서 금의 어떤 부족한 속성까지도 되게 보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나도 알 것 같은데 그거 절대적 희소성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금은 어쨌든 매년 2%씩 계속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언젠가 2100만 개에서 진짜 똑 하고 끝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알려진 거지만 뭐가 거기에 또 알려진 게 그 금 디지털화 시켰으니까 그 통신 채널만 있으면 저 지구 반대편까지 막 텔레포트 시킬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 대비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기능이 뭐냐면 자동 정산 그리고 자동 검증 이거 두 개예요. 자동 정산, 자동 검증. 네. 그거를 뭐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제가 직역한 건데 그 self verification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하는 거 그리고 self settlement 그러니까 스스로 정산하는 기능인데 이 비디오 가게가 넷플릭스랑 뭐 이런 각종 여러 구독하고 계신 그 서비스로 대체된 게 결국 그 중간에서 뭐 비디오를 빌려주고 비디오를 거기 서가에 꽂아놓고 뭐 연체되면 그거 전화하고 막 하던 그런 역할들을 자동화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로서. 그러니까 금이 역시 수동으로 뭔가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비트코인에서는 자동화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검증하고 정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은 다들 이제 플로드를 특히 돌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바로 딱 철커덕하고 이해하실 텐데, 이 비트코인이 내 주소로 왔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낸 비트코인이 내 주소로 왔을 때, 아니면 내 비트코인을 상대방 주소로 보낼 때, 이 비트코인 진짜입니다. 이 비트코인 위조된 거 아니고요. 어디 족보도 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정직하게 채굴한 누군가의 것을 제가 시장에 뭐 서비스 상품 이런 거 팔아가지고 정당하게 얻은 진짜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알아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진품 명품 쇼에 나갈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금세공 특별사한테 맡길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인류는 그동안 금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였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진품 명품 금 감별사,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진위 여부를 그때그때 체크해 주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중앙화된 게 그 황제 얼굴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이 금화는 99.99% 순도가 맞아. 이거는 진짜 금하고 이거 혹시라도 장난치면 손모가지 자를 거야. 막 이런 것도 행사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뭔가 검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셀프 베리피케이션, 자동화 해버린 기능 중 하나고, 셀프 세틀먼트는 뭐냐면 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100톤 옮긴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보안 비용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손에 들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당연히 장갑차에 아주 튼튼한 그런 금고에, 그리고 굉장히 비밀 작전 수행하듯이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진짜 무장 경비원들 막 다 써가지고 고작 한 400km, 500km 가는데 엄청난 비용을 써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 우리 잘 서울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그쪽을 그 보낸 쪽에서 잘 떠난 거를 확인하고 부산에 잘 도착해서 어느 금고에 쏙쏙쏙 들어간 거, 이런 것까지 정산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수동적인 그 노동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정산 과정마저도 비트코인은 완전히 자동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금을 그냥 단순히 디지털화해서 통신 채널을 통해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금의 희소성까지 해결한 거, 요거는 많이 알려진 거지만 이 두 가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네, 비트코인이 진짜 금을 그냥 초월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사실 제가 넷달바님 영상이었나요?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들의 금을 되찾아갈 때 그 금을 일단 다 녹여서 실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 상태에서 검증이 끝난 걸 다시 금괴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동시켜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실제 그 금의 가치의 뭐 20%가 날라갔다나 뭐 막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넷달바님 영상이었나요? 제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비용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녹이고 하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거 대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사실 그 수수료라는 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사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체감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비싸다 느리다 하는 게 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또 설명해 주신 예로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금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이제 은행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번 팟캐스트 때 아토믹님의 은행설을 좀 건너뛴 게 아쉽다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예, 이게 또 이렇게 그 코너 속 코너인데 그때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토믹님 실제 은행에 계실 때 뭐 금 같은 것도 좀 다루셨습니까? 은행에 있을 때는 제가 금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금을 다루는 그 절차가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은행에서 금을 팝니다. 금을 팔아요? 네. 실제 실물 금? 실물금도 팔고 종이금도 다 파는데, 사실 저 실물금을 팔지 못했어요. 왜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놀려봤습니다. 네. 왜 못 파신 거예요? 그거를 있는 수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수요가 그런
은행 지점마다 다르거든요. 아, 제가 있던 지역은 공장지대라 아. 금을 실제로 사는 분은 없습니다. VVIP들이 좀 있는 그런 게 프라이빗 룸 있고 뭐 그런 데여야지 이제 또 금 판매량도 늘어날 텐데 뭐 그런 건 아니셨다는 거죠? 저희 공단에 있고 이제 외국인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금을 사시진 않으셨죠. 요게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데 옛날에 은행 가면 그렇게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뼈 팔기로 나는 적금 들러 갖고 아니 대출 받으러 가는데 특히 대출 받으러 가면 그렇게 대출해주면서 자기가 조금 잘해줄 것처럼 하면서 혹시 이런 상품 가입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뭐 청약은 기본이고요. 뭐 이런저런 상품들을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지금 실적 그 판매 압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런데 예. 내가 도와줬다라는 요청을 해서 가입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자신의 권유가 없었던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상품들을 파시는 것 같은데 예. 아토믹 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팔아봤다? 겁나 겁나 팔았다. 겁나 팔았다? 그 기업하기 아닙니다. 용어가 네. 교차 판매입니다. 교차 판매. 아름답게 아름다운 뭘 단어네요. 교차했다는 거예요? 교차 판매가 정식 용어입니다. 이렇게 팔았으면 다르게 교차해서 팔았다. 정식 용어입니다. 교차 판매. 교차 판매 겁나 팔았다?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다. 그게 근데 그 뭐 많이, 본사나 뭐 이런 정책상 지점에서 이렇게 할당된 걸로 이렇게 판매 압박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있죠. 없는 은행은 없을 거고 모든 은행 모든 지점 다 그게 영업 당연히 활동이니까. 있습니다. 영업 활동이고 주 수입원이니까 그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서 뭐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수료 외에 판매 수수료가 포함돼서 사실은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판매 수수료를 매년 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많진 않지만 네.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은행이 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는 그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정말 부들부들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왜냐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면은 똑같은 상품을 그냥 운영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은행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수수료를 매년 조금씩 띄어가는 게 얄밉더라고요. 그 권유를 이제 하고 상담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상담비죠. 은행원의 그런데 상담비.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겁나 팔 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쭉 설명드릴 때는 아 그래요? 아 뭐 그거 하나 가입하죠 그러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좀 안답시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 뭐 코스피 뭐 그 한국 펀드 권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펀드 가입할 때는 아니지 않나요? 금리가 지금 이런데 뭐 그 상품을 권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진땀나게 했던 손님 있다? 계십니다. 없는 적이 있습니다. 없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있으면 꼭 그러지 굉장히 잘 아시는 네.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분하고 어떻게 팔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한테 팔았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도 팔았어요? 팔았어요. 뭘 팔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당연히 그 까다로운 분을 좀 만족시킨 겁니까? 네, 그게 원래대로라면 되게 막 그냥 단순히 그냥 원래 딱 정해진 틀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대로 그냥 가거든요. 그냥 네. 뭐 이거 나면 원래 팔아야 돼 그냥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그냥 저거 이렇게 찔렀는데 딱 올라갔다 조합들이 쓰면 있어서 있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지 않았죠. 딱 그렇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딱 나오면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막 이러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전담 마크로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가지 않는구나. 쉽게 가지 않은 분이다. 네. 이제 약간 이제 그 내적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라포 어떡해요? 라포 형성. 라포 라포 형성. 형성하는 거죠. 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뭐 대단하신데요? 뭐 얘기하는 이런 거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분이 좋아하는 뭐 코스피면은 코스피 얘기하면서 뭐 수명 정체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 뭐 꼭 오히려 더 쉬운 면이 있어요. 잘 아시니까 까칠하지만 한 번 그의 눈에 들면 편하다. 그 다음 이제 그 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형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편해요.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하게끔 이거 하시겠어요 하면은 오히려 흔쾌히 좀 해줍니다. 그런 친밀감을 형성하면 근데 그런 분이든 다른 분이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팔았는데
뭐 가끔 ELD 뭐 ELS 이런 거 막 사태 터지고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를 봐서 이제 은행에 와서 따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난리 나죠. 그게 저희도 그렇고 ELD였나 한 3번 터졌나? 네. 그거를 다행히 저는 그거를 안 팔았고요. 이거 분명히 사고 날 것 같다 해서 전 다 피해 갔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토믹님이 그 은행에서 지침이 왔지만 스스로? 운이 좋긴, 운이 좋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데, 저는 그거일 때 본점에 있었고, 근데 본점에 있을 때,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라고 했던 상품들을 막 팔더라고요. 시장에다가. 당연히 터졌고, 그것 때문에 막 소송도 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사과문도 보내고, 실제로 보상 절차도 막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고객도 와서 막 눕고 막. 그러니까 참 은행이 뭐 가끔씩 이렇게 사고를 한 번씩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축 상품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찾으러 갔던 분들한테 그런 상품들 절대 손해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사실 저도 답답했죠. 왜냐면 본점에 다른 부서긴 했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런 걸 막 만드는 기획안을 살짝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사고 나겠다. 아찔한. 왜냐면 너무 그런 무슨 되게 허상에 있는 것들을 딱 막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부동산, 미국의 무슨 부동산인데 되게 막 이거는 딱 터지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시는 분은 그런 거 사실 잘 모르셨던 분. 그냥 상품 조합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 경우의 수들 막 묻고 수익률이랑 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확률 이런 것만 계산하셨겠죠. 계산하셨겠죠. 그리고 상품 설명서가 있는데 어떤 상품 설명서 홍보물이 있는데 그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건들면 안 되겠다. 상품 그 홍보가 너무 그냥 부실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스캠 사기 냄새 좀 맡다 보니까 이건 그렇죠. 스캠이다. 이건 스캠이다. 했지만 역시나 터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은행도 관운이면 되게 관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필이면 그런 거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가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사고 터지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본점에 만약에 안 계셨고 지점에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억지로라도 스쳐 지나가서 팔았을 수도. 네. 하기 싫어도 이거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었거나. 그러고 보면 우리들 인생이 진짜 그냥 곳곳에 지뢰밭을 밟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건데, 그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뢰밭에 노출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안전 벙커 안으로 들어오셔서 밖에서 저글링이랑 히드라가 막 달려오고 있어도 SCV로 고쳐가면서 이 벙커 안에서 그냥 마린처럼 막 그냥 총을 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벙커에 들어오다가 알트에 막 빠지신 알트라는 벙커 들어오기 직전에 알트에 빠져가지고 알트라는 막 럴커에 당해가지고 감염된 테란. 네.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이고 스타크래프트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성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얘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 얘기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얘기했나요? 끝나기 전에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를 잠깐만 또 개인적인 홍보의 시간을 살짝 가져본다면,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리스펙 토크 콘서트라 그래서 많이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장을 견디는 비트코이너의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으로 힘드시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인드셋을 잘 해서 비트코인을 지키고 이 하락장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 이건 위기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는 토크 콘서트를 3시간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때 토요일날 진행을 해서 많이 또 토요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달라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4월 19일날 홍대역 근처에 있는 한빛빌딩 리더스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일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신청해 보시면 또 제가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토믹님은 지금 계속
그 오리진 X에서 이렇게 쭉 강의 진행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네네. 팟캐스트 했을 때 이 업로드 날짜 때문에 사실은 그 강의 회차가 지난 다음에 설명이 돼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가장 요 방송 업로드가 뭐 한 이틀 내외 될 테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뭐 강의 일정이나 이렇게 소개하실 거 없을까요? 4월 17일에 있습니다. 17일? 네. 제가 하기 바로 이틀 전이네요. 그러면은 네. 17일이면은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 저녁이고요. 네. 금요일 저녁에 저희 남중구 비트코인 변호사님, 변호사님. 네, 저번에 한번 세션 한번 해주셨는데, 이제 남중구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세청 출신 세무사님, 그리고 주제가 뭔가요?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속, 증여, 절세에 대해서 이제 통합 세션으로 각각 이제 1시간씩 이제 세션을 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이제 토크를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속 증여. 예, 와. 상속, 증여, 세금. 상속 증여 세금.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유료긴 한데 아무튼 거의 밀착해서 하는 압축적인 되게 질 높은 세션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도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개인적인 세무 상담 또는 이제 법률 상담도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세션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오리진 X에서 진행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 날 요 변호사님, 세무사님, 그다음에 아토믹님이 함께 진행하는 요 앞으로 내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키고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잘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전달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신 다음에 토요일 날 즐겁게 노시고 일요일 날 홍대역 한빛빌딩 리더솔로 오셔가지고 마인드셋 깔끔하게 들으면 그 주는 뭐 그냥 비트코인 데이, 그죠? 혹시 좋습니다. 네, 넷달바님은 여기 껴서 이렇게 뭐 할 거 없나요? 네, 뭐 저는 장장 12시간짜리 이거를 했더니 해병대 캠프. 네, 좀 제가 좀 약간 뻗어가지고 조금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달바님은 잠깐 충전 시간 하시는 동안 이제 어쨌든 그 주에는 4월 17일, 19일에는 이제 저희 아토믹님과 저를 각각 다른 곳에서 만나실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팟캐스트는 나름 또 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고, 아토믹님의 코너 속 코너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스케줄도 얘기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 전달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고요. 없으면 넷달바님의 마무리 멘트 들어가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나 길게 이렇게 또 떠드는 이야기들 재밌게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비트코인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안녕. 비트코인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6만 달러대로 이틀 연속 대규모 청산 매물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대 70% 수준의 조정이 7만 달러가 무너진 겁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아직도 흔들리십니까? 만약 오늘 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용히 내 방에 찾아온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30억이 돼. 그리고 20년 뒤엔 317억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미래에서 온 나라는 검증이 끝났고 그 말이 맞다는 확신까지 생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장 갔다 미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팔사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배 100배 레버리지로 선물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님 조용히 그리고 마음 편히 모으고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락장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가격이 아닌 마인드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바로잡는 시작은 결국 하나죠. 뭐냐? 바로 마인드셋. 이겁니다. 하락장이 처음이라 불안하신 분들, 다른 자산들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떨어져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 저와 비트코인 센터 서울이 함께 리스펙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하락장 혹시 위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비트코이너들에게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확신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2022년 대하락장부터 지금까지 1400개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비트맥시들과 소통하고 현인들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쌓아온 제가 실제로 흔들림 없이 지켜낸 그 비트코인 마인드셋을 직접 현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4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홍대역 근처 한빛빌딩 리더스홀에서 3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마인드로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화면 속 영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힘들어도 용기 내서 그 자리에 오실 분들의 그 선택을 리스펙합니다. 4월 19일에 뵙겠습니다.